등에는 형주 의양군 극양현 출신으로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조조가 형주를 평정했을 때 예주 연안군으로 이사를 갔고 농부가 되어 송아지를 길렀다 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를 따라 예주 영천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패국태구연의 장인 진식의 비문을 보게 되었고 문장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고 행동으로 선비들의 준칙이 된다 라는 글귀를 읽은 뒤 자신도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졌는지 그때부터 이름을 봉으로 바꾸고 자신의 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중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등에로 이름을 고칩니다. 이후 등에는 엄청난 노력 끝에 보위약사로 임명되었지만 말을 더듬어서 제대로 된 직책을 맡을 수 없었기에 할 수 없이 농사와 관련된 하국관리인 도전수 총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큰 뜻을 포기하지 않고 매번 높은 상과 큰 못을 볼 때마다 군용을 설치할 수 있는 적당한 곳을 가리키며 그림으로 그려 나타냈는데 이와 같은 등의 행동을 본 사람들 대다수가 그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등에는 회계를 담당하는 관리인 상계리로 승진을 했는데 이것이 등에의 운명을 가르는 변곡점이 됩니다. 당시 궁국에선 매년 회계 담당 관리를 중앙으로 파견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등에도 조정의 사자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태위였던 사마이와 만나게 됩니다. 사마이는 등에와 대화를 나눠본 뒤 그가 보통 사람과 달리 특이한 면이 있음을 파악하고는 그를 불러서 속관으로 임명했고 상소랑으로 승진시킵니다. 이후 등에는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밭을 개간하고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내라는 임무를 맡아 예주 진국진현 예주 연안군 항연의 동쪽으로부터 양주 국안군 수춘령까지 돌아다니며 시찰을 했는데 그곳을 둘러보고는 이곳의 토지는 좋지만 수원이 적어 당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니 응당 운하를 개통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물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군대의 식량을 대량으로 비축할 수 있고 식량을 운송하는 길도 개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제하론을 지어 그 취지를 자세히 알리며 예전에 황건적을 격파한 것을 계기로 둔전을 실행하고 허도의 곡식을 비축하여 사방을 제어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세 방면의 변방은 이미 평정되었으나 회수 남쪽만 남았는데 매번 대군이 정벌하러 나설 때 식량을 운송하는 병사만 절반이 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 거대한 노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주의 진과 채일 때는 땅이 낮고 농토가 좋으니 허창 주위에 논을 줄이고 물을 대면 동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의 둔전병 2만 명과 회남의 둔전병 3만 명을 주둔시킨 뒤 10명 중 2명씩 돌아가며 쉬게 하여 항상 4만 명에게는 밭을 갈거나 수비를 맡게 하면 인원이 풍족하여 항상 서쪽 지역보다 3배나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작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매년 500만 석을 군량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6, 7년 사이에 3천만 석이 해수 연안 지역에 쌓일 것이고 이는 10만 명의 병사가 5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으로 오나라를 정벌한다면 승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사마이는 등에의 진언을 듣고는 가상하게 여기며 그의 계획을 그대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정시 2년 등에의 계획대로 운하가 넓게 개통되었고 이때부터 매번 동남쪽에 사태가 발생하면 대군이 출동하여 배를 타고 내려가 장강과 회수에 도착할 수 있었고 물자와 식량까지 갖추어져 있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등에가 세운 공로였습니다. 등에는 양주 지역으로 파견되어 정서장군 곽해의 보좌관이 되었다가 남한태수로 승진합니다. 가평원년 등에는 곽해와 함께 강유의 침공을 막아내었고 강유가 물러나자 곽해는 그 틈을 타서 서쪽에 있는 강적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등에가 적의 군대는 아직 멀리까지 가지 못했으므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응당 병사들을 나누어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후 등에는 적은 수의 병사들과 함께 백수 북쪽에 주둔하여 강유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3일 후 강유는 요하를 파견하여 백수 남쪽으로부터
등해의 진영을 향해 진지를 구축하도록 했고, 이에 등해는 주변 장수들에게 적군은 지금 갑자기 돌아왔고 우리 병사들의 수는 적소. 병법에 의하면 적은 당연히 물을 건너야 하지만 다리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요. 그러니 이것은 강유가 요하를 보내어 우리를 견제하여 돌아갈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니 강유는 반드시 동쪽으로부터 조성 지역을 습격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밤에 몰래 군사를 움직여 조성 지역에 이르러 진영을 구축했고 등해의 예상대로 강유는 과연 물을 건너서 조성 지역으로 진격하려 하였지만 등해가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해는 강유의 공격을 막아낸 공으로 관내구의 자기와 포구장군의 관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등해는 연암태수로 전임되어 그곳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황량한 벌판을 개간시키는 정책을 펼쳐 등해 휘하에 있는 병사와 백성들은 모두 풍족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제갈각이 합비신성을 공격했다가 점령하지 못하고 퇴각하자 등해는 사마사에게 송건은 이미 죽었고 대신들은 새로운 왕에게 아직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나라의 명가와 호족들은 모두 자신의 사병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대에 의지하면 제위를 찬탈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여 오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한 뒤 제갈각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부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전쟁에 몰두하여 많은 백성들이 해를 입으니 제갈각의 멸망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는데 등해의 말대로 제갈각은 오나라로 돌아간 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등해는 연주자사의 자리에 올랐으며 반란을 일으킨 광구검이 발이 빠른 사람을 파견하여 서신을 보내 사람들을 혼란시키려 하자 등해는 직접 나서서 광구검이 보낸 사람을 죽여 그것을 방지하는 데 성공했고 사마사의 명을 받아 곧바로 태산 지역의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신속하게 진군해 악가 지역에 주둔합니다. 그래서 광구검은 문음에게 병사를 주어 악가에 있는 등해를 공격하게 했고 이 사실을 알아챈 사마사는 재빨리 공군을 이끌고 진격해 문음보다 먼저 악가에 도착하여 뒤늦게 온 문음의 군대를 격파해 퇴각시켰고 이때 등해는 병사들을 이끌고 문음을 추격했다고 합니다. 또한 광구검의 난이 진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나라의 대장군 손준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왔고 이에 제갈타는 등해를 비양 지역으로 보내 그곳에 주둔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등해는 비양이 적군의 위치와 멀리 떨어져 있고 요해지가 아니라고 생각해 신속하게 부정지역으로 옮겨 주둔하였고 태산태수 제갈서 등을 여장으로 파견해 오나라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등해는 동쪽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뒤 조정으로 소환되어 장수 교위에 임명되었는데 그 시기에 대장군이 된 강유가 병사들을 이끌고 적도를 공격해 옹주자사 왕경이 이끄는 군대를 대파하여 수만 명이나 되는 위나라 병사들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등해를 안서장군 대리로 임명해 양주로 파견하며 정서장군 진태와 함께 강유의 공격을 방어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왕경은 강유에게 크게 패한 뒤 적도성으로 물러나 만여 명의 병사들로 농성 중이었고 강유의 군대는 적도성을 완전히 포위하였기에 적도성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나 등해는 강유의 병사들이 승세를 타 사기가 충천하여 공격하기 어렵기에 지금 적도성을 구원하기보다는 요충지를 점거한 뒤 때를 노려서 공격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태는 오히려 신속하게 진군하는 것이 옳고 강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수록 강유가 유리해진다고 주장했기에 등해는 진태와 함께 군을 이끌고 진격했고 이에 강유는 자신의 예상보다 빨리 진군해온 진태, 등해의 군대와 싸우다가 퇴각했다고 합니다. 등해는 강유의 공격을 막아낸 공으로 안서장군 대리에서 안서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강유가 물러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유가 힘이 다하여 다시 병사를 내어 공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오직 등해만은 왕경이 패배한 것은 작은 실책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격파되고 장수들이 죽었으며 창고는 모두 텅 비었고 백성들은 갈 곳을 잃어 떠돌아다녀 거의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뒤 강유가 재차 공격해오는 이유 5가지를 들었는데
적군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공격하는 기세를 탔으나 우리는 패배하여 허약해진 상태이니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적군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병기가 예리한데 우리는 장수가 바뀌고 병사를 새로 증원한 데다 손상된 병기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적군은 배로 이동하고 우리는 육로로 이동하니 수고로움과 편안함이 같지 않으니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적군은 병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만 우리는 적도, 농서, 남한, 기산 네 곳을 나누어 지켜야 하니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군이 남한과 농서를 향해 진군한다면 강적이 지원하는 곡식을 먹을 것이고 만일 기산으로 향한다면 그 근처에 잘 익은 보리밭이 천경이나 되어 그것을 식량 창고로 삼을 수 있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적은 교활하고 책략에 뛰어나므로 그들이 재차 공격해오는 것은 필연입니다 라고 말하며 강유의 공격을 대비하자고 주장합니다. 감로 원년 등해의 예상대로 강유는 기산으로 진군해 왔으나 등해가 이미 그 지역을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유는 곧장 돌아가 남한 지역으로 진군합니다. 하지만 등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여 무성산을 점거해 강유의 군대와 대치했고 이에 강유는 등해의 군대를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상규 지역으로 갔는데 원래라면 호재의 군대가 상규에서 강유의 군대와 합류하기로 했으나 손과 발이 맞지 않았는지 호재의 군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해는 강유의 군대가 약해진 틈을 타 방곡에서 접전을 치러 대승을 거두었고 이 전투에서 강유가 이끄는 총나라 군대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총나라 내부에서 강유의 북벌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 합니다. 감로 2년 강유가 다시 공격해왔으나 등해는 장성에 주둔하며 수비만 공고히 하였고 강유의 도발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기에 할 수 없이 강유는 물러납니다. 경원 3년 또 강유가 후하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왔으나 등해는 강유의 군대를 가볍게 격파해버렸고 이에 강유는 물러나서 박중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경원 4년 사마소와 종해는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뒤 진행시키려 했으나 놀랍게도 이때 등해가 사마소에게 총나라 정벌의 어려움을 말하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소는 사찬을 파견해 등해의 사마로 삼으며 등해를 타일렀기에 등해도 총나라 정벌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종해와 등해를 위시한 엄청난 숫자의 위나라 대군이 총나라 정벌에 나섭니다. 등해는 먼저 천수태수 왕기를 파견해 강유의 진영을 공격하게 했고 농서태수 견홍에게는 강유의 군대와 전면전을 치르도록 했으며 금성태수 양은은 감성으로 파견해 강유의 퇴강로를 끊으려 하였는데 이때 강유는 종해의 봉군이 한중에 진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곧바로 퇴각을 개시하였고 양은의 추격군과 큰 전투를 벌이며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후 강유는 자신의 퇴각로를 미리 막고 있던 공주자사 제갈서를 농락하며 건강으로 퇴각하는 데 성공했고 그곳에서 종해의 군대의 진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등해는 상소를 올린 뒤 은평으로부터 인기척 하나 없는 700여리의 길을 산을 뚫어 길을 열고 잔도를 만들며 진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이 높고 계곡은 깊어 지형이 엄청나게 험난했던 데다 운반해온 식량도 점차 줄어들었기에 여러 차례 위기에 빠졌다고 하며 지휘관이었던 등해는 모전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산기슭을 따라 내려갔고 장수와 병사들은 모두 나무를 붙잡고 낭떠러지를 기어오르며 서로 이어서 전진했다 합니다. 결국 고생 끝에 선두진영이 강유관에 도착하였는데 다행히도 그곳을 지키던 수비대장 마막이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등해군에게 항복하였고 이로 인해 등해는 총나라 영토로 무사히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등해의 군대가 성도로 진격해오자 총나라의 위장군 제갈첨이 남아있는 병사들을 이끌고 부연으로 향했으나 등해는 제갈첨의 군대를 한 차례 패퇴시켰고 이에 제갈첨은 물러나 면죽에 주둔하여 등해의 군대와 대치하게 됩니다.
등에는 먼저 제갈첨에게 항복을 제의하였으나 그가 거절하고 자신의 사자를 베자 곧바로 아들 등충과 사찬을 좌우로 진격시켜 제갈첨의 군대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등충과 사찬은 전세가 불리해져 태각해 돌아와 적이 너무 강해 공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등에는 분노하며 전망의 구분은 이 한 싸움에 달려있다. 어찌 불가함이 있겠느냐 라고 말한 뒤 등충과 사찬의 목을 배려했고 이로 인해 등충과 사찬은 급히 되돌아가서 제갈첨의 군대를 공격해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갈첨의 군대까지 패배해버리자 총나라의 황제인 유서는 등에에게 항복을 하였고 이로 인해 유비가 세운 총나라는 등에의 손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등에는 유선의 항복을 받아들인 뒤 총나라 장수와 병사들을 조사하며 약탈을 하지 않았고 항복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위로하고 본래 하던 일에 종사토록 하니 총나라 사람들은 등에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에는 점차 오만해져 총나라 사대부들에게 자신의 전공을 뽐내며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오한과 같은 부류를 만났다면 이미 그대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또 이어서 강유는 본래 한 시대의 영웅이지만 나를 만났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기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등에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선은 등에의 공을 기려 그를 태위로 임명하고 시급 2만원을 증가시켜 주었는데 등에는 사마서에게 상소를 올려 총나라를 평정시킨 승세를 타서 오나라를 공격하면 오나라도 멸망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마서는 강군 위관으로 하여금 등에에게 이 일은 당연히 회답을 기다려야 하고 즉시 시행해서는 안 되오 라는 말을 전달하게 했으나 등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선을 넘게 되는데 등에는 재차 사마서에게 올리는 상소에서 빨리 오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며 춘추의 대의에 따르면 대부는 국경을 나와 사직을 안정시키고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등에를 제거해야 했던 종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호열, 사찬 등과 함께 등에의 행동은 반역에 해당되고 변란의 징조가 있습니다. 라고 조정에 아뢰었고 사마서도 총나라 정벌의 공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어야 했기에 촉정벌의 1등 공신인 등에를 제거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죄인을 수송하는 수레를 등에에게 보냅니다. 위관의 주도하에 등에와 등충 부자는 수레에 실려 수도로 압송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종회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당했고 이로 인해 등에가 모함을 당한 것이라 생각한 등에의 직속 장수와 병사들은 등에를 쫓아가 죄인용 수레를 부숴 등에를 구출한 다음 다시 성도로 돌아오려 합니다. 하지만 위관은 자신이 종회와 공모하여 등에를 가뒀기에 등에가 자신에게 복수를 할 것을 두려워한 데다 종회의 난을 진압한 공을 자신이 복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전석이라는 인물을 파견하여 등에를 공격하게 합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처음 등에가 강유관으로 내려갈 때 전석이 전진하지 않으려 하자 목을 베려다 그만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전석은 등에를 증오하고 있었고 이 일을 알고 있던 위관은 전석에게 등에를 공격하라 명하며 강유관에서의 치욕을 갚으시오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로 인해 등에와 그의 아들 등충은 전석에게 죽임을 당했고 낙양에 있던 나머지 아들들도 전부 살해당했으며 처와 손자는 서역으로 추방당합니다. 이처럼 등에는 농부에서 태위에 직책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총나라를 정벌하는 공까지 세웠으나 자신의 안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치 싸움에 휘말려 모든 걸 잃고 억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등에가 연암에서 하급 관리로 있었을 당시 같은 군 관리의 부친이 그의 집이 가난한 것을 불쌍히 여겨 재물을 후하게 주었으나 등에는 살해도 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연암 태수가 되어서야 자신을 후하게 대우했던 관리의 부친을 수소문하여 찾았는데 그가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관리에게 부친의 제사를 지내도록 해주고 관리의 모친에게 충분한 선물을 보내주었으며 관리의 아들을 추천하여 관직을 하사해 은혜를 갚았다고 합니다.
등해가 총나라를 토벌할 시기에 산 정상에 앉아 흐르는 물을 보는 꿈을 꾸고는 진로옥은 원소에게 이 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등해의 꿈을 해석해주며 가면 반드시 총나라를 정벌할 수는 있지만 다시 되돌아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에 등해는 크게 낙심하고 허탈해하며 기뻐하지 않았다 합니다. 등해는 총나라를 평정한 뒤 간신 황후가 교활하고 음험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체포해 사형에 처하려고 했는데 황후는 등해의 측근들에게 수많은 뇌물을 주어 사면되었다고 합니다. 태시 9년이 되어서야 등해의 가문은 다시 복권되어 그의 후손인 등랑은 낭중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태시 연간에 강적이 큰 반란을 여러 차례 일으킬 때마다 관리와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등해가 서쪽에 있으며 변방의 경계선이 되는 성벽을 수리하고 성과 보루를 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등해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